하죠? 네네,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장관님 안 하셨길래 지금 풀었습니다. 아유, 네. 까만 양복에 흰 와이셔츠를 풀면 고위 당국자의 패션인데 이거는 이거 벗을까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용산구청에서 만나고 지금 옛날에 당국대학 그때 뵀고요. 지난 선거 때 네. 저 무슨 안보 무슨 갑자기 회의할 때 갑자기 저 앞에 대통령 후보 때 후보하고 맞아. 가지고 요 가운데 옆에 앉아서 안보 상황 긴급 점검 네. 회의.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 원장 김민석입니다. 아시다시피 민주연구원은 그 민주당 부설이자 또 독립적인 싱크탱크입니다. 그 정책 연구도 하고 또 시민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공론의 장을 넓혀가는 그런 것을 임무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대담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 자리가 오늘 그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첫 번째 주제로 다루는 이유는 이것이 뭐 국가적으로 중대사일뿐만 아니라 또 민족의 장래가 걸린 문제이고, 또 민주당이나 이 민주개혁 진영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간 가졌던 어떤 노선의 정체성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다뤄보자 하는 취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9월에 6차 핵실험이 있었고 또 탄도미사일이 발사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새 정부 들어서만도 벌써 지금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북한을 이해하고 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전문가라고 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뭐 소개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한반도 평화 번영연구소 김형덕 소장님 모셨습니다. 사실 두 분은 뭐 워낙 전문가이시고 또 우리 장관님 그야말로 현장에 정통한 베테랑이셔서, 원래 현장에 정통하지 않은 베테랑들이 말 잘못하면 혼나는데 제가 사실은 오늘 이런 방식의 토론 진행이 처음이라 제가 혼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봐주시고요. 편하게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첫 질문이요.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거냐? 어떤 상황에서든 포기할 거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반대가 불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포기를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핵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복잡하게 이렇게 시작된 게 93년 3월 12일 이후입니다. 이렇게 24년 된 문제지만 그 뿌리는 더 깊어요. 80년대 말 90년대 초 이미 북한이 미국의 핵 활동을 감지하고 여러 가지로 그 경고를 준다고 그럴까 하는 행동을 했었는데, IAEA를 통해서 91년 12월 31일 날 남북 총리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게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91년 12월 31일 날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사실은 북한의 핵 활동을 그 법적으로 묻기 위해서 한국에 권고를 했던 거고, 한국이 미국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북한과 합의를 했던 겁니다. 90년대 초부터 북한은 핵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 뿌리가 원인이 뭐냐?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치려고 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맞설 수 있는 북한 말로는 이제 자유의 수단이라고 합니다만 그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핵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미국의 견제를 받으면서 북한이 나중에 92년에 미국과 직접 그 협상을 시도합니다. 이게 92년 1월 21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노동당 국제 담당 비서 국제비서는 김용순이었어요. 네. 나중에 남북대 한참 올 때는 대남비서를 했던 김용순입니다. 김용순을 뉴욕으로 파견을 해서
국무부 부장관 아놀드 켄터를 불러냈습니다.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남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수교를 해달라. 미군 주둔을 전제로 한 미북 수교 요구를 했는데 거절당했죠. 거절당하고 미국이 계속 92년 그해 IAEA를 통해서 특별 사찰까지 요구를 하고 들어가니까 북한은 미국이 우리를 없애려고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그런 소위 압살 정책이라고 하는 걸 막아내기 위해서는 핵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죠. 그게 이제 핵 문제의 뿌리인데 그 이후에 94년 10월 21일 날 클린턴 정부 시절에 북한의 핵 활동을 중단시키는 대가로 수교를 약속하고 제네바 기본 합의라는 걸 체결했습니다. 수교 협상 개시죠. 수교 약속이라기보다는 수교 협상을 3개월 이내에 개시해 주기로 하고 제네바 기본 합의를 체결했고 또 200만 킬로와트 원자력 발전소를 저주는 조건으로 핵 활동을 중단시켰죠. 그 약속이 수교 협상 시작되지 못했지만 부시 정부가 들어서서 북한의 또 핵 문제를 가지고 다른 핵 문제를 제기하면서 압박을 해 들어갈 때까지 8년 이상 그 합의는 지켜졌고 북한의 핵 활동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시가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다시 또 제2차 북핵 위기가 왔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5년 9월 19일 날 그때는 육자회담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남북 한국이 육자가 모여가지고 합의해서 만들어낸 것이 9.19 공동성명인데 거기도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미북 수교, 일북 수교, 경제 지원, 평화협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2005년도에도 미국이 수교해주고 평화협정만 체결해주면 핵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다. 두 번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이 두 번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원인을 대개 이제 미국은 북한한테 뒤집어 씌우는데 이거 말 잘못하면 정복으로 몰릴 수 있는 얘기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뭐 BDA 문제도 있고 등등 그렇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안 지켰다 이렇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어떻게 혼자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50대 50이에요. 북한도 책임이 있고 미국도 책임이 있는데 되게 이제 국제 정보 질서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네 것은 싹 빼고 상대방 것만 이렇게 키우니까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앞으로 지금 다시 또 무슨 협상을 통해서 합의서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비핵화를 시키려면 이제 그 비핵화의 반대급부는 지난번 것보다 커질 겁니다. 줄 건 많아졌지만 그러나 제 첫 질문으로 다시 간다면 포기할 수는 있다. 인도 파키스탄이 핵을 갖는 거는 또 다른 예예요. 인도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미국의 국제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그냥 그들은 그대로 놔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이스라엘하고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대가라는 게 결국 경제적인 거예요. 수교나 평화협정은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근데 그때 이제 비핵화를 확실하게 끌어내기 위해서 경제적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돈을 아마 미국은 우리한테 내라고 할 거예요. 이제 뭐 어차피 이 얘기 계속 나올 거니까요. 결국 그러면은 어쨌든 현재도 북한이 그 협상 결과에 따라서 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또 현재 저희의 그러면 정책 목표는 여전히 북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으로 정책 목표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현재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옛날 얘기를 조금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에 뭐 9년 전, 10년 전 얘기를 뭐 하지 마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는 말씀도 하시고 그랬습니다만은 많이 얘기하는 것이 현실이 변했다. 근데 그에 대해서 또 장관님께서는 원리는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남북관계 소위 북미관계 한반도 문제를 푸는 기본 원리가 뭐냐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한 교과서적 요약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북핵 문제를 푸는 기본은 뭐고 남북관계를 푸는 기본은 뭐고 남북관계의 북미관계의 기본은 뭐고 뭐 한 이런 딱 아주 기본 구조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클린턴 정부와 김영삼 정부가 겹치던 시절에 북핵 문제가 본격적으로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는 그때 청와대 비서관이었어요. 통일비서관이었죠. 통일비서관이었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압박과 제재를 해야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남북 관계를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대북 압박을 해야 된다. 그러나 클린턴 정부가 그것을 듣지 않고 그냥 협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서 결국 동미봉남 상태에서 한국은 봉쇄되고 미국하고 북한하고만 얘기를 해가지고 북핵 문제 해법을 찾았는데 나중에 이제 2005년 9월 19일 날 체결된 9.19 공동성명에는 국제사회에서 이건 북핵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확실한 로드맵이라는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9.19 공동성명을 만든 배경에는 남북관계가 확실하게 그 마지막 꼭지를 딴 게 정동영 장관. 그렇죠. 그러니까 예. 남북관계가 긴밀했었기 때문에 그 긴밀한 남북관계를 축으로 해서 미국을 설득하고 또 북한을 설득해서 이 접점을 만들어낸 뒤에 그걸 최종적으로 중국이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뒤에서 배후에서 소위 모더레이터, 조정자 또는 촉진자,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했었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북핵 문제를 풀려고 할 것 같으면 특히 비핵화까지 목표를 두고 근데 미국에서는 이미 지금 동결해서 끝내야 된다는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절대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확실하게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남북관계를 복원을 해서 그 남북관계를 축으로 해가지고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투트랙 그러니까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 병행이라고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병행 소위 투트랙인데 북핵 문제 해결. 예, 북핵 문제 해결. 그런데 남북관계가 그것의 뭐 선도자, 조정자, 뭐 이런 촉진자 역할을 하고 북핵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북미 간의 문제이면서 북미 수교를 통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해결 안 된다. 뭐 대략 이런 구조였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가 다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적 논리 하에서 접근법을 취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소위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병행이라는 그 정책 기조, 투트랙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게 북핵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하게 살지를 않지 않았습니까? 관리가 됐어요. 예, 관리가 됐죠. 관리가 됐었지. 예. 근데 지금은 박근혜 정부가 이 남북관계를 끊어놓고 나니까 그것도 이명박 정부 때도 끊겼지만 9년 동안 남북관계가 단절된 끝에 지금 뒤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이걸 복원을 못한 상태에서 북핵 문제가 커져버렸기 때문에 예, 북핵 문제를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레버리지가 우리한테 없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골든 타임을 상당히 놓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나온겨놓고 떠난 부의 유산, 마이너스 유산이 너무 커요. 그 현재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로 조금 들어가 보려고 그러는데요. 야, 제재가 맞냐? 대화가 맞냐?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 맞냐? 이제 이 세 가지를 놓고 사실은 좀 헷갈려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재부터. 이번에 유엔에서 이제 대북 제재 결의안 그 2375 이걸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사흘 만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다시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계속 제재를 해서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한다. 지금 이렇게 국제사회에서도 얘기하고 미국도 얘기하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북한이 항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최고도의 압박과 제재가 뭘까요? 이게 원유 공급을 차단하면 되는 건가요? 그 정도면은 실제로 손을 들고 나올까요?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중국과 러시아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대체 뭐가 최대의 압박과 제재입니까? 푸틴 대통령이 했다는 말을 제가 인용하는 것이 잘 낫겠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절에 풀뿌리를 캐먹으면서 견뎠던 사람들이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재라는 게 지금 경제적 고통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 고통을 주면은 손 들고 나올 것이다. 김 소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손 들고 나올 것 같은가? 아니 한번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한번 우리 김영 소장한테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 김 소장님은 최근에도 뭐 북중 국경도 다져 계속 이렇게 상황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제재가 계속되면 실제로 북한 내부의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고 또 지금 정도의 제재에 대한 상황은 어떻고 어떻게 보십니까? 더 강화되면 또 어떻게 나올지. 일단 제가 보기에는 북한 분들은
우리하고 경제 체제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남한은 대외 의존 경제고, 그리고 또 국민들이 경제 행위를 자유롭게 해서 그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부하고 관계를 나쁘게 했을 때 대외 관계를 경제 악영향을 미치고 또 그 민심이 입안해서 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체제입니다. 근데 북한은 사실은 그 민심이 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그 정권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건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예전엔 배급 경제나 계획 경제였기 때문에 그 정권의 악영향을 받으면은 상당히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시장 경제가 대부분은 북한 경제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타격을 입는다고 해서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심지어 대부분의 탈북자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이미 자생적으로 사는 훈련이 다 돼 있답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도 북한은 체제 변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저도 그게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실제로 어쨌든 정권에 주는 압박의 강도는 그게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과연 원유 공급이 차단된다 하면 어느 정도의 압박을 체제가 느끼게 되나요? 아이고, 저는 그 지금 원유 공급 중단하라는 얘기가 지금 몇 년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일단 실현 가능성 자체가 없다. 중국과 러시아가 안 중국과 러시아가 이게 좀 현실적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시아의 소위 지배권, 헤게모니를 놓고 지금 싸우는 과정에서 이 북핵 문제가 서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카드로 됐어요.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서 지금 그 북핵 문제를 쓰고 있는데 중유 공급을 중단하라. 뭐 러시아한테도 이제 그런 주문을 하는데 그게 결국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그 압박해서 생기는 결과를 미국이 누리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 왜 그 짓을 하겠어요? 국제정치적 손익 개선 때문에도 그건 중국이 응할 리가 없는 요구입니다. 이번 대북 제재 이상으로는 사실상 가기가 어렵다. 쉽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그다음에 원유 수출 중단 얘기가 지금 나온 지가 몇 년이 됐기 때문에 여러 해가 됐기 때문에 이미 아마 한 1년 반 이상 버틸 수 있는 것은 비축해놨으라고 봐요. 그런 정도의 아니 어렵게 사는 삶일수록 최악의 순간의 상황에 대비해서 비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50년대 60년대 정말 헐벗고 굶주리던 시절에 끼니를 제대로 못 있는 집에 가도 명절 때 제사 때 생일 때 쓸 수 있는 쌀은 어딘가 숨겨놨습니다. 응? 아, 참. 그 소위 최고도의 압박과 제재론자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측에서 본다면 또는 그 북한 내부 사정을 아는 입장에서 본다면 실제로 가장 압박의 강도를 심하게 느낄 수 있는 압박책은 뭘까요? 북한의 전체적으로 압박으로 저는 북한 체제가 변경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배 체제가. 그런데 그 압박책이라는 걸 판단하기도 어렵고 그 압박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전체의 정권의 변화로 하기는 어렵다. 변화를 주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가장 압박이 크게 된다는 건 중국이 혹은 러시아가 북한과 단교하는 겁니다. 모든 거리를 중지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가능성밖에 없다. 그것도 압박이 된다 해도 저는 북한이 무너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 해도 지금 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북한과 단교 요새 막 단교라기보다는 추방하지 않습니까? 대사 추방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국가들이죠. 멕시코도 사실은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고 봐야죠. 지리적으로 바로 붙어 있고 멕시코 경제를 미국이 그 좌우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영향권 하에 있지도 않고 미국의 그런 말을 들을 수 없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중국과 러시아가 무슨 북한과 단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고 단교를 한다면은 물론 북한한테는 큰 타격이 되겠지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제재를 강하게 하고 아무래도 이게 어떻게 본다면 대한민국 사는 사람한테 야, 너 서울 가지 마. 꼭 그건 아니지만 그거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다 버텨낼 수 있지만 사실은 편한 상황은 아닌 거 아닙니까? 제재와 압박이 계속된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재 방식으로
먼저 핵을 포기하겠다고 하고 대화하자라는 것에 결코 응하지 않는 이유가 그럼 뭐냐? 그게 소위 리비아의 경험 그렇죠.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직접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만은 어떻게 믿느냐? 그러니까 리비아의 경우에 핵을 먼저 포기하면은 가다피의 두치 아들한테 권력을 승계하는 것도 다 인정하고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도 해주겠다고 하는 말을 믿고 참 뭐랄까 어리석게도 포기를 했다가 결국 다 뒤통수 맞은 거 아닙니까? 또 이라크의 경우에도 이라크가 후세인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 의혹만 가지고 군사적으로 밀고 들어가 가지고 다 뒤졌지만 핵은 없었고 대신 후세인은 이제 뭐 도망다니다 나중에 하수도에서 잡혀 나왔지만 바로 그런 두 개의 선례 때문에 절대로 먼저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보장, 수교,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보장이 다른 말로 또 평화협정이고 그게 바로 또 수교입니다. 보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교 그렇죠.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거 없으면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사람들은 그런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고 핵부터 없애라 또는 또 핵 의혹만 가지고 치고 들어갔던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방비를 못했기 때문에 후세인은 당했고 리비아는 가만히 속아서 당했다는 두 케이스를 합쳐가지고 이 사람들은 대책을 세워놨다고 봐야죠. 그래서 비핵화가 쉽지는 않다고 봐요. 협상 전략 차원에서도 지금부터 비핵화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하면 안 될 겁니다. 아마 끝까지 버티면서 마지막에 큰 반대가 불을 바꾸려고 그랬죠. 근데 드는 궁금증 하나가 자 제재가 현실성도 떨어지고 또 경험상 절대로 그렇게 받지 않을 것이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정권이 시작됐고 북핵 문제가 지금 상당히 갈 때까지 갔는데 핵이든 미사일이든 계속 실험을 하면 뭐 미국이든 국제사회든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제재를 아예 안 하자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재를 하지 말자고 얘기는 못 하죠.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런데 6.25 전쟁 중에 휴전 협상이 6.25 전쟁 중에 이미 그 전쟁 한 1년 지나고 나서 휴전 협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총을 쏘면서도 휴전 협상을 했어요. 그 소련의 그 중재로 시작이 됐지만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재를 하면서도 제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도 사실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뉴욕 유엔 대표부를 무대로 해가지고 당국 차원의 접촉이 있었고 또 심심치 않게 제3국에서 1.5 트랙 대화를 해왔어요. 이번에도 지금 스위스에서 미국 쪽에서는 당국자가 안 나왔지만 1.5 트랙 대화를 했죠. 북한에서는 당국자가 나오고 최선희 미국 국장이 나왔는데 바로 그 미국 간의 1.5 트랙 대화가 됐건 당국 간 대화가 됐건 실무 차원의 접촉을 계속 해왔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빨리 지금 그 물밑 대화 내지는 실무 차원의 대화를 수면 위로 올리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고위급의 당국 대화로 발전시키는 노력도 해라 하는 얘기를 우리가 미국한테 해야 돼요. 제재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해서는 안 되고 할 수가 없죠. 분위기상.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도 아마 지금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도 이런 상황에서 제재를 얘기해야만 된다. 미국과 엇박자하면 안 되니까라는 식으로 자꾸 대통령을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것까지 나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명색이 외교안보 분야의 참모라면 성동격서도 할 줄 알아야지. 한쪽으로 제재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다가 이게 당신네 지금 기왕에 지금 물밑 접촉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거 왜 하는가? 언젠가는 대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대화를 시작하는 그런 프로세스도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거는 제재를 하면서 우리가 미국 쪽에 계속 대화는 해야 된다고 이렇게 권유해야 된다. 제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맞장구 쳐줄 테니까 그 대신 대화도 시작해달라. 그러면 제재와 대화의 병행론이라는 거는 그 가끔은 야 제재와 대화의 병행론이 이게 무슨 뜨거운 얼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게 과연 설정 가능하냐 형용모순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 외교사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가능은 한 겁니까? 그런 설정을 할 수는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제재로 시작을 하지만은 대화의 가능성이 낮을 때도 대화를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비중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응? 그러니까 계속 제재와 대화는 50대 50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고 제재를 시작하지만 그 대화 그 통로가 점점 넓어지고 그다음에 대화의 그 횟수가 잦아지다 보면은 이제 대화 비중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재가 필요 없는 그런 협상 국면으로 넘어가죠. 하여간 그러면 제재를 하더라도 계속 그것이 대화를 위한 제재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 원칙도 지키고 계속 그것을 설득도 해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근데 그럼 대화로 다시 넘어가 보면 특히 새 정부 들어서 대화 제기를 전혀 안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령 뭐 적십자 회담도 제의하고 군사 회담도 제의하고 또 NGO가 방북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또 오케이도 해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야 북이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냐, 너무 감감무소식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면 그것이 그 정도 갖고 대화 제의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어떻게 설명해 북한의 주시나요? 이제 뭐 소위 그 의도는 우리 김 소장이 더 잘 아실 테니까 이따 조금 거기서 보충을 해주시고, 처음에 꼬이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북한은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다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그때쯤 그러면 특사를 가령 보냈어야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특사 4군데 돌고 오면은 대북 특사 보내려니 하고 북한은 기다렸다고 생각해요. 또 대통령 자신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그랬지만은 후보 시절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뭐 미국보다 북한도 먼저 갈 수 있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런 얘기들이 북한한테는 굉장히 큰 메시지로 다가갔을 거고, 따라서 대북 특사를 보냈더라면 그 말하자면 4군데 갔다 와가지고 4날 갔다 와서 바로 5번째 북한을 보냈더라면 아마 문재인 정부의 대북 그 정책 또는 남북관계 개선 정책의 의지의 제안의 진정성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부 초기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대목의 하나로 만약에 짚어본다면 그때 대북 특사를 안 보낸 것이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그걸 보내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걸 제안을 할 텐데, 응? 그때 그 이렇게 말해서 그걸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발전해 나갈 뿐만 아니라 과거에 민주정부 그 10년 동안의 관계를 복원하려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하자 우리라고 얘기를 하고 뭐 군사회담을 제안하든지 이산가족 상봉 협상을 제안하든지 아니면 평창 올림픽 얘기를 했다든지 하면은 그러면 달랐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아니 모든 제안이 그야말로 립 서비스에 불과한 걸로 북한을 받아들이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특사론이 여전히 유효하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상당히 그 또한 지금 어려워졌다고 보시나요? 지금은 꼬여가지고 지금 특사가 가가지고 북쪽의 그 꼬인 그 심사를 이제 풀어낼 수 있는 정도의 제안을 할 것이 별로 없다. 예. 그야말로 가서 아예 뭐 비핵화하고 미북식을 같이 바꾸자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소위 얘기하는 뭐 쌍중단 그런 정도를 아예 내걸거나 하면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면 아예 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평창이니 뭐니 하여간 만나보자 이런 건 안 된다. 북쪽이 협조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미국하고 그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가령 쌍중단으로 시작을 할 수 있다. 쌍중단은 사실은 중국이 그 중국어로 번역해서 그렇지 2015년, 2016년 북쪽에서 제안했던 얘기예요. 자기네가 핵활동 중단할 테니까 군사훈련 중단하고 그리고 뭐 대화 시작하자 하는 얘기를 2번이나 했는데 15년, 16년 박근혜 정부가 그때마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렇게 우리가 미국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하면은 북한은 그러면 뭐 남쪽을 믿고 한번 남북관계 복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보겠다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일이 이렇게 된 뒤에는 미국으로부터 그런 데 대한 일종의 위임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가령 국면이 그렇다면 우리가 대화론 그 의지를 아무리 갖고 있어도 사실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럼 정말 없는 그런 국면이라고 봐야 되는 거냐. 북한은 예. 국가 핵무력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가려고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국가 핵무력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그러면 끝까지 그걸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냐 아니면은 대가가 크면 마음에 들고 그 괜찮으면 포기할 것이냐 하는 것은 북한이 지금 아직 지금 내가 북한 속까지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로서는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걸 그 포기시켜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미국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죠. 근데 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동문서주한다. 지금 북한은 갈 수도 없고 미국은 아무 때나 갈 수 있으니까 뭐 전화도 수시로 되고 미국을 먼저 설득해야죠. 그리고 결국은 미국을 먼저 설득해서 결정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예. 북한이 대화를 하자고 할 때도 미국이 안 나간다 보니까 결국 육자회담은 재개가 안 됐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그러면은 결국은 대화를 열자는 설득의 방향은 하여간 미국으로 하여금 제재는 하되 하여간 이걸로 끝까지 결국 못 푸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을 다양하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대화를 진전시켜라라고 설득하는 것에 주력을 해야 한다. 조금 다른 얘기로 넘어가세요.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뭐 어쨌건 전술핵이건 핵무장이건 뭘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소위 얘기하는 현실적으로 북핵 자체가 저렇게 현실화될 때에 그냥 마냥 아무 대안 없이 인질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인질론 또는 핵에는 핵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 나중에 풀 때 풀더라도 잠정적으로라도 뭔가 핵에 대응하는 억지력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해 가능한 국민적인 어떤 우려.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전술핵은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북핵에 대한 그 확실한 대응책인 것처럼 착각을 하죠. 자, 이렇게 지금 우리는 핵이 제로입니다. 북쪽은 핵폭탄이 지금 10개, 20개 있다고 미국에서 인정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10개, 20개 있는데 여기 전술핵을 200개를 갖다 놓는다? 뭐 20개 갖다 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200개 뭐 그전에는 뭐 2000개도 네. 있었다는데 그거 갖다 놓으면 이게 이제 이렇게 생긴 데서 북한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메꾸려고 부단히 핵을 개발할 거예요. 그러면 협상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핵 경쟁 강화만 이루어지겠죠. 한반도에 핵 경쟁이 이루어지면은 전술핵을 갖다 놓은 미국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소위 그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미국이 갖다 놓은 전술핵 무기가 몇 개나 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서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반도에 남북 간의 핵 경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동아시아 전체에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건 이건 미국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국제정치 상황이에요. 우리만 생각하는 건데 그거 전술핵 갖다 놓으면은 중국이 사드 이상으로 반발할 겁니다. 그럼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민들은 그래도 자, 문제 당신들이 못 풀고 있지 않느냐. 근데 핵 외에는 방어책이 없지 않느냐라고 그러니까, 하면 뭐라고 설득해야 돼요? 아니 이제 그 영국 속담에 영국 사람들이 이제 지혜로운 데가 좀 가끔 있죠. 프라이팬이 뜨겁다고 뛰다가 불 속에 빠진다는 속담이 있어요. 북핵이 뜨겁다고 뛰다가 지금 전술핵 갖다 놓으면 그 불 속에 빠지는 그 우를 범하게 된다니까. 이게 핵 경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감당 못해요. 우리는 이게 계속 그 전술핵을 더 갖다 놔달라고 미국에 매달려야 돼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이번에 이 핵 상황 내지는 뭐 미사일 상황 때문에 트럼프한테 지금 휘둘려 가지고 얼마나 많은 무기를 샀습니까? 언급결에 핵탄두 중량을 늘려주는 거 공짜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남북 간의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를 가지고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북한이 핵 활동을 중단을 해요. 그건 지금까지 역사가 그건 보여주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협상이 끊어지고 난 뒤에는 북한은 핵 활동을 계속 하니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남북 관계도 끊어지고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에 일희일비하고 놀래면서 대책은 소위 미국에서 무기 사다 놓고 전력을 증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남북 관계 개선을 해가면서 쌀 주고 비료 주고 하는 시절에 들어가는 돈이 한 4천억 원밖에 안 됐어요. 4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드 한 대 갖다 놓는데 10억 달러 1조 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으로 사드 한 대 갖다 놓는 거에 반 정도만 가지면은 국민들이 전쟁 공포 없이 미국 무기 사는 것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남북 교류 협력에 매칭 펀드 해주고 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저쪽에 작은 투자 같은 거 해주고 하면 훨씬 적은 돈으로 국민들은 편하게 산다 이거야.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편하게 사는 거, 안보 불안감 없이 편하게 사는 게 그게 필요한 겁니다. 결국 핵으로 핵을 막자는 얘기는 핵을 기정사실화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핵 경쟁을 더 강화해서 훨씬 더 한반도를 어렵게 만들고 위험하게 하고 우리 돈은 예산, 돈대로 더 들어가니. 우리 예산에 지금 뭐 국방 예산 그 예산이 국가 예산의 한 10% 정도로 지금 배정되고 있지만 그 핵 경쟁 상황으로 들어가 버리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국방비가 국가 예산 한 20% 됐던 시절이 있습니다. 금방 20% 되면은 교육 투자 뭐 이게 그 무슨 보험 이거 못 해요. 이번에 유치원 무슨 사립 유치원 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 무슨 누리과정이니 이런 이 애들 키우는 것도 거기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돈이라는 돈은 전부 다 미국 가서 무기 사다 놓고 무기 갖다 놓고 이제 안심하는 그런 그 상황으로 빠지고 말죠. 자, 지금 틸러슨 장관, 뭐 맥마스터 보좌관, 그다음에 오늘 그 언론 보도됐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센 발언을 계속 이렇게 쏟아냈는데 미국이 군사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한다면 정말 가능한 군사적 옵션이 뭐 쭉 이렇게 미국에서 검토된 것들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뭡니까? 94년에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하다가 그러니까 93년부터 미국 양자 핵 협상을 시작을 했는데 미국이 지쳤어요. 북한의 협상 전략 전술에 아주 시달리다가 굉장히 피곤하게 합니다. 남북 대화에서도 그 사람들 벼랑 끝 전술 쓰고 뭐 별 전술을 다 쓰는데 그 이제 이겨내면은 결국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그 지치면은 이제 회담 깨버리고 나오는 수가 있죠. 지쳐가지고 미국이 이 협상 가지고 안 되겠구만 해서 94년 그 초여름부터 그걸 북한을 치려고 그랬어요. 영변을 폭격해버리면 끝나는 문제 아니냐. 미국식 사고 방식이에요. 나쁜 짓 하는 인디안 마을 그냥 폭격해버리면 끝나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김영삼 대통령 때죠. 김영삼 대통령 때인데 김영삼 대통령은 뭐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확실한 해법이라고. 근데 그때 미국에서 그런 그 폭격 계획을 세워놓고 여러 가지 그 폭격에 대비해서 뭐 여기 주한 미국 대사의 가족들을 동경으로 이렇게 피신시키는 그런 훈련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쪽으로 겁을 내는 게 불안했던 것이 이게 치면은 북한 가만 안 된다. 반드시 휴전선 쪽에 있는 장사정포 방사포가 불을 뿜을 거고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서울 불바다가 된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다시 북한은 반격하고 영변을 치려다가 북한 전역을 폭격해야 되는 일이 생기고 그러면 저기서도 뭐 가만 안 있을 거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6.25 전쟁 때 죽었던 거에 그 수십 배, 뭐 300~400만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리고 전비는 1,000억 달러가 든다. 그다음에 남북이 다 초토화될 텐데 남쪽을 복구하는 데만도 30년이 걸리고 그 복구 비용은 3,000억 달러 정도 든다. 94년에 3,000억 달러 되면은 우리나라 뭐 GDP 총액하고 비슷했을 겁니다. 그걸 보고 미국이 이거 함부로 버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퇴로를 찾고 있는데 그때 절묘하게 김일성이 정상회담 카드를 꺼낸 겁니다. 그래서 폭격을 안 하고 지나갔는데 작년 11월 중순에 당시 그 북한 폭격 계획을 세웠던 국방부 장관 윌리엄 페리가 한국에 와서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그때 폭격 계획을 세웠지만 그때 이러이런 그 이 부작용 내지는 국가 때문에 겁이 나서 못했다. 근데 지금 그때는 북한에 핵무기가 없을 때다. 그 폭격 계획을 세웠던 페리가 결국은 다시 페리 프로세스를 한 거 아닙니까? 프로세스 만들었고 하다 보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를 다루는 방법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의 군사정보 그 당국자들은 북한의 핵이 10개 내지 20개 있다고 그러면서
그것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한다는 거냐. 서지컬 스트라이크라는 게 외과적 수술 딱 그것만 집어내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무슨 핵무기를 이렇게 땅 위에다 세워놓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지하에다 숨겨놓고 있을 텐데 그 위성으로도 잡히지도 않고 뭐 다른 통신 장비로도 그 탐지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엑스밴드 레이더도 안 되는 거지. 그거 어디 있는 줄 알고 때린다는 거냐. 그럼 결국 그거 찾는다고 그러다가 관계없는 데 때리면은 쓸데없는 희생자만 생기는 거고 북한이 가만 안 있을 거고 그 찾는 동안에 실현 불가능한 얘기다. 그 유엔 총회에서 미국 대통령이 완전 파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옛날에 60년대 후르쇼프가 유엔 총회 와서 연설하고 신발짝 벗어가지고 막 책상 때리고 했던 장면하고 비슷해요 지금. 참. 그 어떻습니까? 이번에 정부가 이 와중에 이제 제재에 정부가 너무 세게 가는 거 아니냐라는 국내에서도 비판도 일부 있던 상황에서 지금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의견도 있고 이건 뭐 대북 제재와는 다른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 대화 남북 관계를 푸는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까? 우선 첫째, 예.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데 상당히 좋은 그 시그널로 작동할 것이다. 예. 두 번째, 지금 유엔 제재와 어긋난다 하는 얘기를 해요. 지금 뭐 자유한국당, 네, 네. 보수 쪽에서는 그 유엔 제재 결의 이행 과정에 무슨 이런 지원이냐 하는 비판을 한다고 그러는데 유엔 제재 결의에도 중국 덕에 그렇게 됐지만 민생 물자를 북한에 보내는 것은 유엔 제재 결의안에 그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생 물자는 보내게 돼 있어요. 민생 물자라는 게 인도적 차원의 물자입니다. 인도적 차원의 물자는 지금 북한에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북한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물자를 지금 막는 거예요. 예. 유엔 제재 결의에서도 지금 영유아나 모자 복원에 관련된 그런 어떤 뭐 약품이라든지 또는 물자를 식품을 보내는 것은 그건 유엔 제재 결의에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보수 쪽에서는 그걸 알아야 돼요. 유엔 제재 결의가 모든 걸 틀어막고 있지 않고 민생 물자는 문이 열려 있다. 그리고 이 유니세프나 WFP가 지금 갖다 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민생 물자하고 같은 범주기 있고 그리고 인도적 지원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는 사실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유엔 제재와도 근본적으로 모순되지 않고 열려 있고 네. 또 남북 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도 뭔가 대화의 실마리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은 할 수만 있다면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매칭 펀드인데 네. 지금 WFP나 유니세프에서 그 북한에 보내겠다고 하는 그 물건을 준비해놓고 한국에 지원을 요청한 것이 800만 달러 아닙니까? 합치면 그게 지금 남북협력기금에서 나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남북협력기금에서 이제 그런 것이 많이 나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도 그 철저하게 북핵 문제 때문에 뭐 북한을 압박해야 된다. 절대로 주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할 때도 그 자유한국당 사람들한테 그 얘기 좀 해줘야 돼요. 네. 바로 그 당시에 신한국당 시절이죠. 그때가 김영삼 대통령 초기에는 신한국당입니다. 예. 자유당하고 신한국당을 합쳐놓은 게 아마 자유한국당인지 모르겠는데 예. 그 신한국당 시절인 그 김영삼 대통령 때도 북핵 때문에 일체 대북 민간 차원의 지원은 뭐 허용을 안 하면서도 WFP나 뭐 WHO, 유니세프가 북한에 여러 가지 이런 의료 뭐 물자를 보내야 되겠다 뭐 그때도 그거는 보내야 할 때는 거기다 줬었어요. 그때도 벌써 몇 년 전입니까? 24~25년 전인데 그때 뭐 100만 달러 이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800만 달러를 그 구매력 기준으로 비교하면은 그때 100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 그런 국제기구 통해서 지원하는 건 괜찮고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 국제기구 통해서 지원하는 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뭐예요? 일단 잊어버리고 싶은 거죠. 내로남불인가? 그렇죠.
그렇게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는 우리 뭐 장관님이 남북 관계를 현장에 다뤄보셨기 때문에 다른 무슨 아이템들이 없을까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선거 전에는 논의가 됐었지만 남북 관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유엔 제재와도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서 지금 상황에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그거는 용기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결단할 수 있는 그 정책 영역 안에 그 스펙트럼 안에 들어있다. 초기 했었어야 되는데 오이사조치. 예. 오이사조치를 바로 풀었으면 돼요. 근데 괜히 미적거리더니 지금 이런 핵 상황이 되면서 어렵게 그 또한 됐는데 뭐 어려워진 어렵게 면이 됐는데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서 이번에 유니세프하고 그 WFP를 통해서 $800만 보내고 그다음에 평창 올림픽 관련 그 얘기를 좀 다시 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난 5월달에 무주 태권도 대회 때 선수단 이끌고 왔던 IOC 위원 장웅 그 태권도 선수입니다 원래. 그렇죠. 태권도 선수인데 북한 태권도고 남쪽 태권도고 좀 달라요. 근데 태권도 출신이죠. 그 사람이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축사에서 관영산지 축사에서 평창 올림픽에 좀 공동 참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다음 날인가 다음 날 스포츠 위에 정치 있다고 하는 식으로 해서 거절했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다시 이 저 평창 올림픽과 뭐 무슨 뭐 정치는 또 정치국 뭐 이런 안보 뭐 이건 또 별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아, 최근에 또 그런 얘기가 했어요. 있었나요? 예. 나는 이건 북한의 입장이 좀 바뀌고 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얘기를 뭐 꺼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건 북한의 다세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요거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러니까 대화의 불쏘시개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평창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서 예를 들어 북미 간의 대화를 우리가 설득함으로써 국면이 조금만 변화할 조짐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북미 간의 대화를 미북 간의 대화를 권고한다는 어떤 그 징조만 보이면 북한은 바로 우리하고 대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오려 봐요. 그때는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이제 우리가 가상입니다만 된다면 이번에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문제 같은 것도 상당히 과감하게 판단을 해야 될 영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오이사 조치를 풀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뭐 오이사 조치를 풀려면은 천안함의 진실을 먼저 규명해야 된다는 식으로 자꾸 조건 제시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안함 문제는 그건 나중에 또 해결하기로 하고 오이사 조치는 풀고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 시작한다는 식으로 치고 나갈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국가의 최고 지도자 대통령은 때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국과도 맞설 용기가 있어야 돼요. 큰 마무리 이제 질문 쪽으로 가기 전에 우리 김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그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북한의 경제 성장률을 3.9%로 추정했지 않습니까? 이게 1999년 이후에 최고치로 지금 되고 있는데 대북 제재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상당히 호조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내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전해 듣고 계십니까? 사실 북한이 이 계획 경제에서 법률화된 시장 경제로 넘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시장 경제로 그렇죠. 상당 부분 전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시장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성장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요. 중국도 시장 경제로 전환하는 그 전환기 경제 때 성장률이 거의 10%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 정도까지는 안 갔지만 전체적으로 성장이 시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장이 계획 경제 때보다는 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아마 핵 협상을 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추진하기 위해서 제재 받을 걸 예상했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 몇 년 동안 상당 시드머니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드머니를 갖고 있는 면도 있고 상당히 바닥이 시장화되면서 지금 그것이 경제 성장의 그 기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네네 그렇게 보는데 이제 이것이 또 뭐 약간 일시적으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제재를 받으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성장세에 있는 걸 그걸 멈출 정도의 제재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장관님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대한민국에서 햇볕 정책이라든가 또는 그에 기초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로 이어졌던 그런 어떤 정책의 기조라든가 또는 최근에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의 어떤 대화 협상 논의라든가 어쨌든 그런 정책을 펼쳐가기가 기본적으로 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민적 지지 기반이라든가 국민적 동의가 없으면
풀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과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온 보수적인 또는 상당히 안정 추구적인 또는 북한에 대한 아주 그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국민 정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 협상 쪽으로 이렇게 풀어온 정부의 큰 어떤 원칙이라면 또는 비결이라면 앞으로 그건 뭘까요? 핵 문제가 처음 터졌을 때 이제 김영삼 정부 시절 아닙니까? 내가 뭐 모시던 대통령을 자꾸 이렇게 다시 또 거론하는 것이 좀 죄송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그분은 그 북핵 문제가 터지자 바로 북한과의 그 협상이라든지 대화를 그 뭐 하고 미국이 흘러오는 것도 막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미국이 그냥 알아서 자기들끼리 북한하고 협상해가지고 경제적 부담은 우리한테 이제 그 넘겼는데 다행히 미국이 협상으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의 그런 대북 제재 압박론이 그 국민들한테 큰 그 문제는 안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김대중 정부 들어와가지고 98년 햇볕 정책 시작할 때 초기에 클린턴 대통령이 전적으로 햇볕 정책을 지지한다 그러면서 운전석은 당신이 운전석에 앉고 내가 조수석에 앉겠다는 얘기를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8월 달에 미사일 쐈단 말이에요. 운전석론은 사실은 그때 시작된 거네요. 사실 미국이 먼저 그 제안한 거고 이번에는 얘기해가지고 뭐 승인을 받았다는 거고 그때는 미국이 먼저 클린턴 대통령이 운전석에 당신이 앉으라고 그러고 내가 지금 조수석에 앉겠다고 하는 그 대한민국이 뭘 운전석에 앉겠냐고 얘기하는 또 자유한국당 류의 분들한테는 그것도 미국이 했던 얘기라고 하면은 상당히 설득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저 김영삼 대통령 때 100만 달러 유니세프에 보냈던 거 이것도 좀 두 개는 꼭 전달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글쎄, 근데 그때 98년에 일본 열도 상공 이번처럼 열도 상공으로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태평양 쪽으로 날렸어요. 그러기 전에 이제 8월 중순에 또 지하 금창리 동굴에서 핵 개발을 하고 있다고 미국의 보수층이 이걸 또 흘려서 여론이 뒤집어졌었어요. 그때 저는 그때 차관이었었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죠. 일개 차관이 뭐 이렇게 공제를 할 처지는 아니고. 근데 그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여론 굉장히 나빴었습니다. 그때면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은 그 각 사안에 대한 여론조사 놓고는 훨씬 더 그럼요. 반대가 심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미국의 여론이 발칵 뒤집어지지 일본 여론 뒤집어지지 국내 여론도 따라서 더 뒤집어지고 있는데 평소에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막 들고 일어날 때예요. 그래서 굴복할 건가. 근데 그분의 여러 가지 그동안의 생애 경로로 봐서는 그대로 끈기 있게 밀고 나갈 거다. 아니나 다를 거 아니에요. 미국에 공고해가지고 바로 그 영변 폭격 계획을 세웠던 윌리엄 페리가 미국의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임명됩니다. 여기 와요. 맨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대화를 하면서 교육을 받죠. 결국 이게 한반도 냉전 구조의 문제다. 우리는 이미 90년대 초에 소련 중국과 수교를 했는데 그때 한국에서 미국 일본도 북한과 수교해달라는 걸 안 들어주더니 결국 그 수교가 안 된 상황에서 북한이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핵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거 지금 이 문제를 풀려면은 결국 그 냉전구조 해체라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받아내는 조건으로 미국 수교, 일북 수교 다 해주고 남북관계 개선 이 프로세스로 가야 된다. 그걸 들고 이제 쭉 돌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북한이 한국을 치려는 거예요. 여론이 뒤집어지고 했을 때 햇볕 정책을 접고 이제 대북 최대 압박과 제재로 나올 줄 알았더니 딱 미국을 움직여 가지고 오히려 대화 국면으로 끌고 가는 걸 보고 이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상황이 변하니까 국민 여론도 변했나요? 햇볕 정책이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2000년에 정상회담도 되는 겁니다. 99년에 5월달에 끝나는데 그 페리 프로세스 합의가 말하자면 6국 간에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실질적으로 아이디어 내고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이 동의를 해서 그러면서 그 위기를 극복을 했고 그다음에 정상회담까지 했고 그런데 다시 부시 정부 때 9.11 테러 이후에 2002년 1월 달에 부시가 의회 연설에서 1월 29일입니다만 이란, 이라크, 노스코리아 이건 악의 축이라고 발언하잖아요. 예. 그리고 20일 후에
이 부시가 여기 와서 한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후에 도라산역에서 예. 연설을 하는데 부시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침묵. 아니 나는 나는 북한을 예. 공격하지 않겠다. 그리고 북한과 대화하겠다. 김대중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의 고사를 얘기하면서 나보고 대화하라고 그랬다. 맞다. 나도 대화한다. 인도적 지원한다.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침묵에다가는 그 저 도라산역의 세멘트 침묵에다가는 이 철도가 남북의 이산가족들을 만나게 해 주소서. 영어로 하면 May this railroad 이렇게 May. 그래서 참 어떻게 된 건가 나중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한테 직접 차 안에서 설명을 들으니까 내가 아침에 100분 동안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서 부시가 마음을 바꾸도록 만들었어. 바로 그겁니다. 북핵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부시가 여러 가지로 막 그냥 상황을 뭐 만들고 그다음에 의회 연설에서 북한을 가만 안 두겠다는 얘기를 했을 때 거기서 좌절했더라면은 김대중은 거기서 그냥 햇볕 정책이 뭐고 다 날아가는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그 하여튼 끈질기게 부시를 설득해가지고 위기를 극복하고 남북관계를 끌고 가면서 그 남북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에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지만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2005년도에 육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을 만들어내는 힘이 나온 겁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국민 돌파력이에요. 여론이 어려운 시절은 있었으나 결국 원칙으로 지금은 돌파했다. 그래도 이게 그때는 처음 온 파도였었어요. 예. 이거 몇 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때보다 덩어리가 크다는 것이 지금 뭐 일부의 얘기인데 문제는 커졌지만 경험이 있고 원리는 그래도 문제는 갖고 커졌지만 있다. 파도가 밀려오는 원리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걸 극복해 나가는 뭐 해움으로 치든지 무슨 다른 걸로 치든지 그건 또 대처하는 방법도 원리는 같지 않습니까? 파도의 크기가 달라졌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포기하고 우리 파도에 밀려서 죽자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운전석에 앉아서 그 운전자론을 제대로 이제 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이제 다시 또 문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풀어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원포인트 주문을 하신다면 나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미국에 노라고 하는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제 그랬죠. 그 미국에 노라고 그 말하겠다고 했다가 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2002년 1월 29일 날 악의축 발언을 듣고 난 김대중 대통령이 2002년 2월 10일 날 정상회담에서 그러지 말고 북한을 치지 말고 대화로 문제를 풉시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도 하는 게 좋습니다. 북한을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그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미국을 설득해서 미국의 정책을 바뀌도록 만드는 게 바로 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갔다 와서 그때가 뭐 8월 7일이었나요? 내 기억을 하는데 사진은 나왔어요. 이제 저 회색 체크 남방을 입고 전화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요즘 푸틴이 좋은 말을 하니까 내가 자꾸 미국 대통령이 푸틴으로 발음이 나와. 근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전쟁을 할 때는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우리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게 노라고 말한 겁니다. 무턱대고 아무거나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노라고 말하는 그렇지. 것이다. 노라고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자꾸 그 제재를 뭐 지금은 대화를 얘기할 때가 아니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지금은 제재를 또 하면서도 대화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좀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 이거야. 균형을 잡는 그렇죠. 그러면서 해야 제재에서 한다. 대화 쪽으로 예. 방점이 옮겨가는 그런 식의 조치를 취해 줘야죠.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지. 지금까지 저희 민주연구원의 첫 그 정책 대담 북한 핵 문제를 가지고 우리 정세현 장관님 또 우리 김형덕 소장님 함께 과거 역대 정부의 어떤 지혜 이런 것까지를 한번 되짚어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봤습니다. 한반도 위기에 큰 해법이 기본적으로는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야 되느냐. 과연 미국과 북한의 수교라는 근본적 해법을 풀어낼 그런 구상 없이 이게 과연 해결될 것이냐. 그리고 그런 큰 구상과 대화는 어떻게 작은 초석을 쌓아가면서 실마리를 풀 것이냐.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가 가져야 될 기본 입장이 뭐냐, 뭐 대략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짚어봤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어떤 바닥에서의 공론을 형성해 주느냐, 이것이 굉장히 크게 국가의 방향을 끌고 가는 어떤 새로운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것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오늘 가진 좌담회에 아주 귀한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지켜봐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